최저임금도 못 줄 거면 뭐하러 장사하고 사업하냐? 그럴 가게는 그냥 망하는 게 맞아. 그게 쉽냐고요.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에 단골로 달리는 댓글 과연 뭘까요? 바로 제가 처음 말했던 최저임금 못 줄 바에 그냥 장사 접어라 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만 30원으로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만원이라는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 만원을 돌파했다는 상징적 의미와는 달리 인상률은 1.7%로 2021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낮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영업자도 근로자도 모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2.6%인데 이런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임금 삭감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의 주휴수당까지 감안하면 일부 공무원, 군인의 월급보다도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람을 채용해야 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한 명 고용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길래 그럴까요? 2025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시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 명의 인건비는 209만 6,270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20만 2,350원까지 추가하게 된다면 총 비용은 229만 8,620원이 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일본의 최저임금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 최저임금 결정으로 자영업자에게 미칠 영향과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실제로 거론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직접 해당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 방법에 대해서 고민 중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영업자의 폐업이 가속화될 거예요. 올해에 비해서 1.7% 정도밖에 상승 안 했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반론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최저임금 상승은 인건비 상승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에요. 당장 인건비는 1.7% 상승하지만 전체적인 물가 상승이 더해지면서 자영업자의 이익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게 이익만 감소하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는 현재도 적자 매장의 경우에는 적자의 폭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버티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코로나 사태 때는 빚내서 버텼지 코로나가 끝나니까 금리가 인상해서 비용이 증가하지 물가는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최저임금까지 계속 올라가지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임금 상승률을 보였던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는 16.4%의 임금 인상이 있었어요. 바로 그 해에 폐업률은 1년 사이에 78%에서 88%로 10%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16.4%의 상승이 있었고 올해는 고작 1.7%인데 뭐가 문제냐 하실 수도 있는데 한 연구 결과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파이터치 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의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하였을 때 최저임금이 1% 인상하면 폐업률은 0.77% 상승한다고 합니다. 1.7%라는 올해 상승률을 대입해보면 아무리 못해도 100개의 가게 중에 한 곳 이상은 폐업한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폐업이 가속화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무인 그리고 자동화의 가속도가 올라갈 겁니다. 지금도 식당에 가면 TU 오더로 대표되는 테이블 오더 방식 그리고 무인 키오스크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한 조사 보고에 따르면 키오스크, 서빙 로봇, 조리 로봇 등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사업장은 29.1%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수도권에 위치해 있고 비교적 최근에 오픈한 곳들 혹시 가보셨나요? 대부분 이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요. 기존에 오래된 가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역시 IT 강국 코리아. 이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최저임금을 30% 인상했다고 하는데 근로자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지만 여기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사업주들은 무인 그리고 로봇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키오스크, 무인 로봇 같은 스마트 기술이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기계보다 사람이 직접 근무하는 게 더 좋기는 하겠죠.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할 수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제 지인이 있어요. 이제 홀에서 근무하는 파트타이머를 뽑았는데 그 파트타이머한테 마감 업무를 하는 중에 야, 저기 바닥 청소 좀 해줘라 라고 하니까 저는 서빙하려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바닥 청소는 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도대체 서빙 로봇과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문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자영업자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분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일을 시킨 고용주가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가게를 운영하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줄 알고 그거를 모두 근로계약서에 작성할 수 있겠어요. 그 모든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아마 근로계약서만 요만큼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험이 누적된 자영업자들은 차라리 키오스크 그리고 로봇을 쓰고 말지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최저시급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또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방식의 일자리 감소는 앞으로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최저임금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이런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맛본 자영업자들이 높은 인건비를 부담할 수 있을지 그게 의문이긴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공실률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서 권리금이 하락한다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상업용 부동산 임대 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은 2021년도 6.8% 대비해서 7.6%로 상승했고 중대형 상가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13%에서 13.7%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집합 상가의 경우에는 2022년도 9.4%에서 1분기 10.1%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상가의 공실률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가 공실률의 확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닥 권리금 이라는 것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이 바닥 권리금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상권이 좋은 곳 같은 경우에는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상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지금 무슨 업종으로 운영이 되건 적자이건 뭐건 그냥 그 자리 하나만 보고 권리금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보통 이런 바닥 권리금은 유동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단지 내 상가처럼 상가 자체의 숫자가 적은 경우 이런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형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공실률이 증가하면 바닥 권리금이 형성이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먼저 자리 선점해서 장사를 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을 되돌려 받을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적자가 나더라도 상권이 좋아지면서 폐업하면서 돈을 버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물론 권리금 장사라고 욕도 많이 먹었었는데 이런 게 불가능해지는 순기능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사가 안 돼서 버티더라도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권리금은커녕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월세를 부담해야 되는 자영업자도 많아질 겁니다.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게 비단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그 가게에 물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움직이던 운송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가게에 납품하던 도매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매업에 납품하던 공장, 생산자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서 물가 상승이라는 압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최저임금 상승에 대비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심야요금 할증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야간에 택시를 타거나 병원을 방문할 때 할증 요금을 적용받고 있어요. 이 업종을 제외하고는 그 외 업종에서 할증을 하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요즘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편의점계에서는 심야 할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가맹협회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의 특성상 야간에는 매출보다 나가는 인건비가 더 크기 때문에
심야요금 할증제도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본사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고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본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규동체인 스키야가 평일 저녁 10시가 되면 규동 세트 가격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낮 시간 동안에는 430엔이었던 규동 세트가 10시가 넘어가면 460엔으로 7%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 업체뿐만 아니라 돈가스 전문점 가츠야 또한 심야 시간대에 가격을 인상하고 그 외 여러 브랜드 또한 이에 대해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은 외국인에게 더 비싼 금액을 제시하는 이중 가격제까지 고려 중에 있고 실제로 일본의 한 철도 회사는 외국인에게 10% 더 높은 금액을 지불시키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편의점 업계 혹은 그 다른 업종 어디에서든 이걸 먼저 시작한다면 그 업체는 분명히 불매 운동 당하고 엄청 많은 욕을 먹을 거예요. 근데 일단 누가 시작만 하면 눈치 보던 다른 브랜드 그리고 다른 업종들도 슬그머니 가격 인상을 시도할 겁니다. 한 예로 총대 메고 가격 올리고 있는 교촌치킨, 그리고 그 교촌치킨을 따라서 가격을 올리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들, 그리고 하나둘 무료 배달이 없어지고 배달비가 추가되던 사례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건 시기의 문제지 언젠가는 우리나라에서도 시작하는 곳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그리고 주휴수당 폐지입니다. 먼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 올라가는 내용으로 업종별 혹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표결에 붙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1989년에 최저임금 제도와 함께 시작됐으나 이듬해인 1989년 바로 폐지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인당 생산성이 낮은 업종 그리고 지방 소도시에서는 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형평성의 문제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누군가는 조금 더 낮은 임금을 받고 편하게 일을 하고 싶은 경우도 분명 있을 겁니다. 만약 그 일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타 업종보다 힘들다면 거기에서 업무를 하려 하지 않을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그 업종도 임금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통 편의점 야간 알바라고 생각하면 손님도 없고 할 일도 없어서 꿀 빤다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무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하고 있는 근무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더 낮은 임금을 받더라도 근무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했던 곳 중에 한 곳은 야간에 10만 원도 팔지 못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근무자한테 퇴직금 문제 때문에 계약 연장을 못 하겠다고 말하니까 자기는 퇴직금도 필요 없고 주휴수당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일하게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냥 시급만 달라고. 물론 당연히 저는 거절했죠. 반면에 제가 운영하는 다른 한 곳은 야간에만 매출이 1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는 물류도 야간에 들어와요. 여기는 채용할 때 최저시급 더하기 주휴수당 더하기 퇴직금 더하기 왕복 교통비 다 줘도 그냥 나가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당연히 여기는 현재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성에 맞게 근로자 그리고 고용주가 협의해서 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주휴수당은 우리나라에서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시행되었습니다. 이후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2018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아직은 이렇다 할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휴수당으로 인해서 파트타이머의 고용이 축소되고 알바를 채용하더라도 쪼개기를 채용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 만큼 주휴수당 폐지 또한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휴수당이 있는 나라 몇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폐지된다면 그만큼의 다른 방식의 베네핏,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이라든지, 주휴수당의 계산 방식이 좀 바뀐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볼 때 문제가 언젠가는 발생할 겁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를 보면 앞으로 은퇴하는 인구는
점점 많아질 거예요. 이미 1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었고 이제 2차 베이비붐 세대도 은퇴가 시작됩니다. 이 중에서 개인 자산, 현금 흐름, 연금 이런 걸로 자기 노후 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은퇴하면 그냥 놀고 싶다, 그리고 나의 자유로운 인생을 즐기고 싶다, 이런 비율이 절대 다수일 것 같지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73세까지는 68.5%가 계속 근로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현재 일하고 있는 곳에서 계속 근로하기를 희망하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라 경제 지표가 흔들릴 거예요. 경제 성장률이 바닥을 찍겠죠. 근데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임금이라면 과연 나이 많은 노령인구를 근무자로 채용하는 사장이 얼마나 있을까요? 차라리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겁니다. 이미 식당만 가봐도 외국인 근로자가 서빙하는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최근 우리나라에는 100명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고 싶다고 신청한 가구는 1,500명이래요. 이게 월 119만 원 가량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거를 한국 민간 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152만 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152만 원 대비 22% 저렴하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일자리마저 외국인 근로자에게 뺏길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노인 빈곤층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거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최저임금 상승이 모든 자영업자에게 과연 독이 될까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장사하는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다음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